지금부터 145회 카이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포럼 사회를 맡은 회계기준원 김재호 회계기준 실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일반 목적 재무보고 기준, 즉 일반 회계에 해당하는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과 감독 목적 재무보고 기준에 해당하는 보험감독 회계기준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제언을 드리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일반 회계는 투자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보험감독회계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유지 및 보험계약자 보호 등 감독 목적을 위한 재무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목적 차이로 인해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와 감독 목적 재무보고를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의 보험산업 특성, 규제 환경,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KIFRS 제1117호와 보험감독회계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보험회계의 보고체계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포럼은 장소 제약으로 인해 직접 참여하시는 분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도 함께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오늘 포럼은 온라인으로 송출되며 현재까지 209분이 온라인 참여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포럼의 녹화 영상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 세 가지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 자료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 아래쪽에 다운로드 안내 문구를 클릭하시면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내에 계신 분들께서는 행사 현장에서 QR코드를 통해 자료를 내려받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에 Q&A 게시판에 질의를 올려주시면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이 모두 마무리되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을 미리 지정해 주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에 계신 분들께서는 안내 데스크에 준비된 질의 양식의 질의를 적으셔서 저희 스태프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인회계사 연수 인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포럼이 끝나는 대로 반드시 로그아웃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웹이나 나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정보뿐만 아니라 로그아웃 정보도 있어야 연수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와 토론에 앞서 먼저 회계기준원 이한상 원장님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원장님 연단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FRS 17 도입이 벌써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145회 카이 포럼에서는 재무회계 기준인 IFRS 17과 감독회계 기준 SEP을 주제로 한 이화여자대학교 한승엽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듣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은 보험사의 재무제표 유용성 제고라는 큰 틀 아래 일반 목적 재무제고를 위해 준수해야 되는 보험회계 기준인 KIFRS 제1117호와 감독회계 기준 그리고 이 둘 간의 관계성에 대해 열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연구 책임자 교수님과 기준원 스태프 그리고 각각 학계, 감사인, 업계를 대표해서 의견을 들려주시고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갑순 한국회계학계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회계학회 회장 노국대 김갑순 교수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이 주최하는 IFRS 17 카이 포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귀한 자리에서 환영사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험회계의 회계기준에 큰 변화를 가져온 IFRS 17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IFRS 17은 2023년에 도입되었고 그 과정은 그 자체로도 복잡하고 매우 도전적인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준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있어 보험사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오늘 포럼은 이러한 논의를 깊이 있게 진행하고 실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참고 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IFRS 17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회계학회에서는 IFRS 17 도입 이전부터 보험회계위원회를 중심으로 IFRS 17 도입과 한국회계기준원과 IFRS 17 도입과 정착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IFRS 17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포럼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이화여자 대학교 경영학부의 한승엽 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금일 발표를 맡게 된 이화여자 대학교의 한승엽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이런 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국회계기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제가 몇 가지 좀 모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도움을 주신 기준원 문혜원 팀장님과 또 오슬기 박사님, 약간 전우회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같이 작업했는데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지난 5월에 무위험 상품, 무해지 저희 상품 가지고 발표를 했을 때는 준비를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던 부분들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기후가 되기를 바라는 되게 컸다면 오늘 하는 발표는 장기적으로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바람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빅픽처일 수 있는데 이게 단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잘 전달하고 노력할 테니 보험사분들 또 관계자분들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IF17이 이 기준서를 만들면서 보험사한테 어떤 걸 바라느냐, 어떤 재무 정보가 생성되길 바라느냐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서는 먼저 당연히 개념책에 나오는 재무 정보가 유용해지기 위해서 보험계약을 충실하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걸 이제 표현에 충실한 표현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이행 현금 흐름이나 아니면 보험계약 마진 측정 삼각할 때도 굉장히 생각보다 복잡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 적합한 실제로 재무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만한 관련된 정보를 주자는 취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충실한 표현과 또 목적 적합한 그 표현 정보를 동시에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IFRS는 다들 아시겠지만 원칙 중심의 접근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인율이라는 게 정말 보험사 재무 정보에 엄청난 임팩트를 미치는데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양한 방법론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A 보험사, B 보험사 재무 정보가 다양하게 생산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비교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FRS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한 걸 원치 않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나오길 바라고 그 보험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업이 판단을 적용하도록 우리는 기대하고 요구한다.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인율뿐만 아니라 그 위험 조정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에는 원칙 중시 접근법을 쓰면서 다양한 이제 이게 새로운 개념이니까 보험사도 감독당도 다 어려워했습니다. 낯선 개념이다.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ISM은 우리가 이 방법론을 몇 가지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국제계 기준인데 전 세계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느냐? 실무적으로 일단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 저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줄에 보시면 위험 조정 측정과 상각에 대해서 기업이 계속 고민하고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버리면 더 이상 발전이 없고 거기서 이 방법을 쓰자라고 고민을 멈춘다는 거죠. 그 IFRS 17은 원칙은 제시하되 그 안에서 보험사에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장할 걸 요구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어려운 시스템이 처음 도입되고 나서 작년 초부터 보험사 재무 정보가 좀 약간 믿을 수 있느냐, 보험사 실적이 너무 좋아지고 자본도 엄청 늘어나고 믿을 수 있느냐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보험사 이제 판매 경쟁도 심해졌죠. 그래서 감독 당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합리적이지 않은 기회적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일부 실손 보험이든 몇 가지 상품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감독 목적의 시각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보도 자료를 보시면 표현이 좀 다릅니다.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그 비교 가능성 제고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뢰성은 사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충실한 표현과 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비교 가능성은 사실 다양한 형태의 비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감독 당국이 생각하는 비교 가능성은 보험사 간 비교 가능성, 실제 횡단적인 비교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17은 재량적인 회계처리를 요구했는데 그 재량을 넘어서 시중에서는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실제로 개념 체계에 있는 유용한 재무 정보를 위한 질적 특성 체계의 이 개념도와 비교를 해보면 보시다시피 감독 회계의 초점은 표현한 충실한 표현, 그러니까 신뢰성을 기반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밑에 이제 보강적 질적 특성 중에 하나인 비교 가능성인데 그 비교 가능성도 보험사 간 비교 가능성을 중시합니다. 사실 A보험사, B보험사의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감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감독회계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7은 모두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충실한 표현만 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 목적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외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파란색 박스가 IFRS 17이 기대하는 재무정보의 특성일 텐데, 문제는 저는 이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은 정말 같이 가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적 원가가 포 시스테마에서 충실한 표현이었죠. 되게 신뢰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목적 적합하다고 볼 수 없어요. 반면에 공정가치, 굉장히 목적 적합할 수 있죠. 하지만 정말 충실한 표현일 거냐?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IFRS 17의 기대는 충실한 표현에 좀 더 방점을 두되 최대한 목적 적합한 정보를 주겠다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 욕심이 있는 아주 대담한 기준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목적 적합성은 이 충실한 표현만 상충되는 게 아니라 밑에 보면 보강적 질적 특성과도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적 적합성을 추구하다 보면 이 검증 가능이 어렵습니다. 검증 가능이 떨어지게 돼 있고 특히 보험사 간 비교 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FRS 17이 도입될 때 최초로 강조했던 모토 중에 하나가 비교 가능성 제고였거든요. 그럼 그때 비교 가능성 제고는 뭐였느냐? 일단 첫 번째, 국가 간의 비교 가능성 제고였습니다. 왜냐하면 IFRS 4 시스템에서는 각국의 회계 가능을 다 인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나라의 보험사 재무제표를 보다가 B라는 나라의 보험사 재무제표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부 모형도 다르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또 다른 비교 가능성이 산업 간 비교 가능성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그동안 IFRS 4가 회계 올릴 때
첫 시간에 배우는 발생주의 개념이 따르지 않고 수익 인식할 때 현금주의를 따르는 측면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산업에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회계 처리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산업 간 비교 가능성 제고라는 거는 보험 계약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회계 원칙에 맞는 회계 처리를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비교 가능성이니까 같은 비교 가능성이라 하더라도 감독 당국이 보는 비교 가능성과 또 기준서가 보는 비교 가능성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기준서와 감독 회계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제가 먼저 모두에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그 보험회계 시스템은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갭세 펩이라는 용어로 정착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일반 회계 기준은 갭이라 불리고 제 발표에서는 IFRS 17이 되겠습니다. 이 일반 목적이란 건 실제로 재무 정보가 공개되는데 자본시장의 공공재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특정 이해관계자에 치우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충실한 표현을 하면서 그 회사에 맞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에 감독회계 기준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험사로 한정하게 되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또 하나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목적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해관계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좀 중심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감독 목적이기 때문에 충실한 표현을 하되 여기선 보험사 간 비교 가능성을 추구를 합니다. 마지막 이제 건전성의 기준은 아시다시피 그 보험사는 규제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급 여력 비율 산정 같은 이제 특정 건전성 지표를 생산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무 상태표를 모든 자산 부채를 시가 평가해서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별도 기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이 갭세 펩 이 세 개의 시스템이 삼원화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험업법에서는 이게 셉인데 17은 워낙 원칙만 제시하니까 17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보험사가 내가 네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라는 수준까지 온 거죠. 그랬을 때 산업 평균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서 이렇게 따르면은 실제로 갭 범위 내에서 우리가 회계 기준을 준수하는 거다. 이거는 실제로 회계처리 기준, 회계가 맞다라고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만 이게 평균적인 방법론이니까 실제로 17원칙 범위 내에서 회사가 이 방법은 저희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별도의 방법을 정해서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약간 유사하다, 완전히 가치가 유사하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반면에 갭과 그 다음에 펩이라 불리는 신지급 여력제도상의 시가평가 재무상태표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금융상품 같은 거 전부 다 공장까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삼각구 원가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그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해서 지급 여력 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제 펩 재무제표를 만들기 때문에 펩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이런데 실제는 어떻느냐? 여기 말씀 작년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인데 이 감독 당국에서 당시 이제 리스크 관리 실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보험사들이 합당한 명분이 있다면 갭을 별도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나왔을 때 이걸 적용하면 숫자가 너무 많이 바뀐다. 갑론을박이 많았었죠. 제 생각에는 합당한 명분 외에도 그러면 우리가 쓰는 방법이 굉장히 정당하고 이게 합리적이면서 또 우리는 일관되게 적용할 거다. 또 외부에서 검증하면 비슷한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약간 이원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갭과 셉, 17과 그 다음에 보험업법이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처럼 한 몸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할인율도 원래는 상향식, 하향식이 기준서에 다 오픈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향식만 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험 조정 측정할 때도 다양한 방법을 다 오픈시켜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신뢰수준법으로 통일돼서 쓴다거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펩도 별개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험은 회계 처리하려면 계리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미래 현금을 추정하는데 엄청난 통계적 기법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기법을 쓸 때도 뭔가 참조할 만한 벤치마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팹에 있는 내용을 상당히 특히 계의적 가정과 관련해서 많이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삼원화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갭과 셉이 일원화되어 있고 팹도 독립적이지 않다. 거기에 있는 계의적 가정이 상당히 일반 목적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면서 상호간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행 그 실질적인 이원화 시스템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장 참여자분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설문을 해봤는데요. 다만 이제 이게 주제가 좀 특수하고 또 내용도 조금 어렵다 보니 회신율이 좀 떨어져가지고 대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디스클레이머 넣어놓은 것처럼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실제로 우리나라가 갭셉을 이원화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상당히 알고 있다라고 하셨고, 그렇다면 실제로 이원화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어떤 분들이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찾아봤더니 전부 다 측정 같은 부분에 있어서 숫자를 달리 측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험업법에서는 이제 특별 계정과 일반 계정을 구분해서 보험부채를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근데 이제 그것을 통합해서 표시하는 정도만을 이제 이원화라고 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표시 문제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모든 보험사들이 지금 갭과 셉을 일치시켜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왜 이 갭, 셉, 일반 목적 재무 보고할 때도 감독 회계를 따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당연히 업무량이 이제 중요한 거죠. 갭과 셉과 다른 우리가 일반 목적을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별도 회계 정책을 수립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이게 힘들고 또 별도의 비용이 들겠죠. 또 나왔을 때 시장과 소통하는데 또 많은 에너지가 들겠죠. 그러다 보니 실무 부담이 크다라는 게 가장 현실적인 이유였고, 두 번째 좀 중요한 이유가 이게 달랐을 때 당연히 감사인도 신경을 쓸 것이고 감독 당국에서 검사할 때도 왜 다르겠지? 이 방법이 맞아라고 검증이 들어오겠죠. 이제 그러한 규제 리스크가 크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외부 감사 위험 완화도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적지는 않지만 한 반 정도 답변에서 반 정도의 응답자분들께서 감사 위험도 사실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마지막에 조직 내부 역량 요인도 좀 썼었는데 보기로서 실제로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하려면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위에 세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장기적으로 좀 갭과 셉을 달리 가는 거에 대해서 분리해서 감독 목적에서는 보험법 쓰고 우리 일반 목적 재무 보고할 때는 우리 독자 정책 개발해서 하는 걸 하겠다. 이러한 시스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통계적 유의성은 좀 잘 관측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중립적이다. 크게 뭐 하든 말든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은 그런 이제 입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사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일반 회계와 감독 회계의 이원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또 규제 리스크 때문에 실무 부담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라고 해서 모든 보험사들이 국내에서는 갭과 셉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 그 이원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그룹 간의 편차가 좀 있는 거긴 하지만 표본의 대표성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은 제가 말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원화하게 된다면 그런 이원화된 내용을 공시해야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그럴 필요는 있겠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고 다만 공시 방식에 대해서는 이게 뭐 사업보고서에 의무 공시를 하던 지금처럼 이제 보험사 자유경영 공시에 해도 뭐 무차별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러한 일원화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당연시되고 또 현실적으로 다 정착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먼저 보험계약 특성이겠죠. 17이 도입되는 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준비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도입하는데 거의 5년이 걸렸죠. 그 이유가
보험 서비스 자체가 이렇게 무형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 무형의 보험 서비스와 관련된 의무를 계량적 숫자로 뽑아내는 게 굉장히 또 도전적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내가 또 얼만큼 제공했지 이걸 또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충당 부채보다 더 난이도가 있죠. 왜? 보장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의 정의 자체에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사건이면 보험 위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상품도 굉장히 보장 기간이 길고 또 특약을 엄청 많이 넣고 하기 때문에 상품 구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느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17일 적용하기가 어렵고 잘만 정착되면 힘들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어려우니까. 근데 이렇게 보험계약 특성 자체도 회계라는 그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에 또 IFRS 17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만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주지 않아 라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보험사한테 높은 재량을 허용하면서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회계 처리 불확실성이 높은 거죠. 이거를 뭐 우리나라 보험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제가 2019년도에 금융감독당국에서 근무를 할 때 대표격으로 이제 국제보험자감독협의회에 갔었는데 그 미팅의 주체는 국제보험감독자 기구가 ISB 위원을 초청해가지고 왜 이렇게 불확실하게 만들었냐. 할인율과 위험 조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달래라고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시행시기 늦춰달라라는 거였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ISB 입장은 되게 정말 단호하더라고요. 시행시기 늦출 수 없다. 보험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 시장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기준서를 만든 거다. 그리고 원칙 중심 방법은 고수하겠다. 역량은 개발해라. 뭐 일반적인 원칙을 우리가 보험사 특수성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이 시행이 2번이나 연기될 정도로 이 난이도가 있는 기준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려운 보험 계약과 그 다음에 기준서가 원칙만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보험사 역량이 충분히 갖춰졌느냐?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의 보험사도 아직 충분히 갖춰졌다고 어렵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역량이 필요한데 거기에 비해서 이 시행 초기다 보니까 충분한 역량을 쌓기가 아직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IFRS 전면 도입국으로서 모든 보험사한테 다 적용하잖아요. 정말 대형 보험사든 소형 보험사든 가리지 않고 다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최초 적용하다 보니까 타 국가 적용 사례도 부족해서 벤치마크에서 학습할 기회도 없어요. 저희가 정말 파이어니어인 거죠.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자체만으로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다 26년도 시행 시기를 미루고 한국만 보고 있거든요. 한국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좀 약간의 혼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설문에 나온 것처럼 업무 부담이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겠죠. 지금도 저는 보험사분들 많이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또 이제 이원화시켜서 회계 정책도 새롭게 수립하고 그다음 시스템도 갖추고 시장과 소통하려면 엄청나게 더 힘들겠죠. 그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제가 인터뷰도 많이 했었는데 하다 보니 일반 목적 우리가 위해서 별도의 재무제표를 만들어도 결국 세무 조정할 때 일부 항목들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뭐 준비금 관련해 가지고 보험업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럼 또 어차피 또 우리는 또 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현실적인 이유도 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법률 리스크인데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집합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에서는 다른 걸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경계하는 그런 좀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달리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돼라는 기본적인 거부감과 더불어서 뭔가 다른 게 한 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측면도 있다 보니 굉장히 회계 처리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규제 위험과 외부 감사함이 있다 보니 그냥 감독 회계에 따르자. 그러면 이게 모든 게 해소되지 않느냐. 감독 당국이 시킨 대로 했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법률 리스크가 중요한 요인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갭과 셉을 동일시해서 가는 게 뭐 이해는 되지만 이게 마냥 좋은 것이냐?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문제점으로 첫 번째 들 수 있는 건 당연히 17이 기대했던 것처럼 각 보험사의 개별의 특수한 상황과 그 다음에 특성을 반영한 재무제표를 생산하기 원하는데 일단 그런 목적적 합한 재무정보가 생성되기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할인율 얘기 가지고 계속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로 좀 다양한 각도에서 이제 고민해 봤는데요. 지금 이제 할인율은 워낙 중요한 이슈인데 금융감독 당국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향식으로 해서 이제 무위험 이자율의 유동성 프리미엄을 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유동성 프리미엄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기준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한테 보험금을 달라고 해도 보험사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보험 사건 발생 안 하면. 그러면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돈을 내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 못 받으니까 거기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한편으로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보험 계약자 달라고 해도 안 줄 수 있는 권리인 거죠. 그러다 보니 내한테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그럼 할인율이 높아져가지고 부채가 감소하게 되겠죠. 이 말인즉슨 이 유동성 프리미엄이란 건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이 보험사가 판매한 상품 또 동일한 상품이라도 가입된 보험 계약자의 특성을 반영해서 정말 내가 얼만큼 요구했을 때 안 줘도 되는지를 잘 측정해서 무위험 이자를 더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동일한 유동성 프리미엄을 감독원장이 제시를 하면 다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론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 뭔가 이게 정말 적합한 거라고 얘기하면 전 논리적으로 좀 디펜스가 가능할까? 전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차선책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 이러한 감독회계에서 제시한 할인율보다 더 중립적이면서 그 목적적 합한 대안이 있느냐? 우리가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이렇게 차선책을 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재무 정보의 변동성이 좀 증가할 수 있겠죠. 사실 이번 발표와 관련된 이슈를 저는 이제 작년 이제 가이드라인 나오고 뭐 하나 그렇게 심한 가이드라인이 아닌데도 제가 읽어봤을 때 합리적인 수준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 요구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험사들이 이렇게 적용하면 숫자가 너무 많이 바뀐다라고 나온 걸 보면서 이런 이슈에 대해 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작년에 가이드라인 사례처럼 이 갭과 셉이 일어나돼 있으면 셉을 뭔가 바꿀 때마다 모든 보험사가 재무제표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뭔가 재무정보가 셉이 바뀔 때마다 바뀌니까 변동성이 높아지게 되고 특히 셉 같은 경우에 정책 목적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연착륙시킨다. 예를 들어 IFRS 17을 도입할 때 처음에 당시에 그 검토 단계에서는 저금리 상황이어서 이렇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면 보험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현실적으로 뭐 보험사 자본이 너무 줄어서 위험하다. 그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할인율을 높인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걸 정상화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적용된 것들이 정상화되면서 하나하나 현실화되어 가는데 그때마다 충격이 보험사에 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 위험과 무관하게 정책적으로 금리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시장 상품을 통해서 뭐 위험을 해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대로 고스란히 보험사 재무제표에 변동성이 빵빵 터지게 됩니다. 이게 전 세 번째가 좀 이번 그 발표에서 많은 보험사분들하고 좀 공감을 얻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IFRS 17은 정말 보험사한테 엄청난 회계와 계리 역량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생각합니다. 특히 이 17 시스템 하에서 회계 계리 역량은 정말 보험사 장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요건이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은행하면 굉장히 심플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행의 핵심 역량은 뭐냐? 사실 여신 역량이거든요. 대출 해줄지 말지. 잘못해주고 대출금 떼이면 안 되잖아요. 또 해준다고 했을 때 얼마의 금리를 적정하게 적용할 것인지.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은행의 사실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의 가장 핵심 요인은 여신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신을 잘하게 되면 대손 충당금 적게 쌓아야 되고 실제 대손도 별로 발생 안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보험사도
보험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측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저는 이게 엄청난 그 보험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가 회계 계리 역량인 거죠. 특히 17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보험사 간 회계 계리 역량 편차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정말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학교를 옮겼는데 이제 학교를 옮긴다고 하니까 주변의 지인분들이 그 학교 되게 열심히 공부한다. 실제로 제 사촌 처제가 학생으로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교양 시험에서 200명 수업에 제가 97점 받았는데 44등 했어요. 이러면서 되게 슬퍼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나 보다 하고 적어서 딱 시험을 봤는데 평균 60에 최고 이제 득점이 92점, 딱 한 명이 90점을 넘었어요. 그리고 20점대부터 고른 정규 분포를 보입니다. 결국 난이도가 있으면 실력이 그대로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포 시스템은 원가 방식이니까 한번 처음에 딱 계획적 과정 세팅하고 나면 그 계획적 과정이 정확한지 안 한지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굉장히 쉬운 시험입니다. 근데 17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잘하는 보험사와 못하는 보험사, 지금은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죠. 5년을 준비하고 10년을 준비한 보험사와 아닌 보험사는 그냥 감독 회계를 따라가느냐, 내가 스스로 고민해서 리스크를 측정하고 뭔가 업계의 목소리를 제시하면서 선도하느냐, 큰 차이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단순히 뭐 경쟁력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실질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하는 것을 조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평균적인 방법만 쓰게 되면 예를 들면 시장보다 높은 할인을 써가지고 지금 보험사 재무 성과가 엄청 좋은 것처럼 나오는 측면이 좀 있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그게 아닐 수가 있는데 이 숫자를 가지고 뭐 성과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한다거나 그럼 현실적으로 현금이 나가잖아요. 이게 맞는 것이냐. 또 뭐 위험 조정만 해도 정해진 방법대로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면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CSM이 줄겠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상품 가격도 조정한다거나 좀 더 리스크를 잘 반영하는 상품 설계와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평균적인 방법을 쓰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모든 게 설계되고 평가되고 측정되고 관리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셉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보험사가 정말 잘하고 싶으면 평균적인 방법 외에 내가 정말 관리 목적 차원에서라도 계리 회계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보험사 재무 정보에 대한 저는 신뢰성도 좀 약간 저하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준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뭐 갭셉이 일어나돼 가지고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장기적 관점에서는 아까와 같은 할인율이 적정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논리가 굉장히 지금 약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역시나 한국은 저런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회계 처리도 원칙 중심 회계인데 룰 베이스로 가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해소가 안 되겠죠. 그러면 저는 뭐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보험사를 높게 평가할 것인가?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국제 회계 기준은 유럽이 굉장히 많은 헤게몬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유럽 그 국가들 대상으로 한번 찾아봤고요. 다만 이제 감독 회계를 이제 쓰고 있는 국가가 일부 있기는 한데 감독 회계와 그다음에 일반 회계의 차이를 공시하는 케이스는 잘 없어서 제가 솔벤시 2, 우리나라에 따르면 건전성 회계 제도 펩과 유사한 시스템과 그다음에 갭의 차이를 좀 찾아봤습니다. 먼저 그 우리나라의 신지급 여력 제도에 해당되는 솔벤시 2 제도는 당연히 보험사한테 여기 SFCR이라는 그 Solvency and Financial Condition Report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A, B, C, D, E에서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공시하라고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세부 항목을 또 들어가 보면 뭔가 일반 회계와 지금 우리 Solvency 2와의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를 정말 다 비교 공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양식은 제가 보니까 보험사마다 달라서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내용은 반드시 공시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도 경영 그 공시를 보면 그 지급 여력 비율 산정할 때 그 펩 재무제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별도로 뒤에 첨부로 일반 목적 재무제표가 붙어 있습니다. 별개로 별개 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 차이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숫자만 떨렁 있습니다. 이게 관련 규정인데 보시다시피 공시는 이제 뭐 각 해외 유럽 회원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해라라고 되어 있고 중요한 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재무제표의 평가와 관련해서 실제로 차이가 있다면 공시되라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 지급여력비 산정과 관련해서 뭔가 우리가 제시하는 평균적인 방법이 아니라 너희 내부 모형이 있다면 그 차이도 공시해라라고 이렇게 차이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또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알리안츠 사례인데요. 보시다시피 A, B, C, D, E는 법에서 나와 있는 실제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고 그 안에 있는 세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D와 그 다음에 E에 제가 박스 친 부분에 보면 뭔가 차이를 공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세 방법 가보면 일단 제가 알리안츠 사례를 선택한 이유는 알리안츠는 아예 독자적으로 해버렸습니다. 나는 지급 여력비 산정할 때 감독 당국이 제시한 거 하지 않고 우리는 아예 내부 모형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신지급 여력 제도가 여기 팩터 베이스드 모델이거든요. 뭔가 무슨 뭐 대량 해지 리스크 이런 식으로 요인을 줘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알리안츠는 그것보다 우리는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보시면 1번에 근본적인 방법 차이가 있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리안츠의 이 사례를 전체 풀로 다 가져왔거든요. 그 이유는 이 깨알 같은 글씨를 보라는 게 아니라 이 느낌 자체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그 2번에 보시면 일단 솔벤시 2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요인을 실제로 알리안츠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고려해요. 더 정교하게.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 어디가 더 설명이 많습니까? 오른쪽이 더 많죠. 우리는 이렇게 더 정교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항목이 무지 많습니다. 마지막에 또 같은 항목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 많은 요인을 고려하고 있어요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셋과 달리 가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어요가 아니라 셋보다 우리가 이게 더 우수하고 더 필요하고 더 정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어야지만이 이런 이원화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 취지를 달성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차이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알리안츠가 워낙 근본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각 항목을 매칭을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악사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악사는 보면 이제 좀 더 심플한데요. 일단 그 일반 회계와 건전생 회계 이 두 숫자를 쫙 재무제표 항목별로 보여주고 그 조정 내역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이런 항목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레퍼런스 주석 있죠. 이번 자산 파트고 부채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석을 가보시면 실제로 왜 다른지가 설명이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가 되게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보험부채는 좀 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보험부채는 아예 한 섹션을 더 만들어가지고 더 또 왜 다른지를 세부 항목적으로 세부 항목별로 보여줍니다. 보험부채가 실제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또 보험부채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시작하는데 약간 자본 변동표와 비슷한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보험부채를 구성한 항목들이 가로로 쭉 있는데 세로로 이렇게 기준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외 사례를 좀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좀 알리안츠와 악사처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할 니즈가 있고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준비가 있는 보험사라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약간 바람이 담긴 모범 사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세미나의 핵심인데 제가 보험사 재무정보 유용성 제고를 위한 제언, 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보험사분들한테 17과 그다음 감독회계를 우리가 달리 가겠다면 정말 중장기 투자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 17 시행하기 전에는 보험사 CEO분들이 17에 엄청 관심이 많았대요. 근데 작년만 돼도 벌써 이제 제가 관계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미 시행이 됐고 시스템 갖춰졌으니 17은 별로 관심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원화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보험사가 있다라면 실제로 합당한 방법론과 근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중립성인데 개의적 가정과 관련해서 IFRS 17은 명시적이고 중립적인 확률 가중치를 측정하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게 중립적이다, 어떻게 뭐 명시적이다 아무 말이 없어요. 다만 이 중립성에 대해서 저는 보험사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면 약간 중립성에 대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립성을 입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준비 없이 그냥 이원화하게 되면
너 왜 했어? 뭐가 달라? 왜 그렇게 했지?라고 오히려 설득을 못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공격을 당하는 득보다 실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경영진의 의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투자가 돼야 된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농담 삼아 계리 인력 연봉 4배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율곡이의 뭐 10만 양변설처럼 그만큼 제가 실제로 뭐 연봉을 4배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성을 알고 대우해주고 투자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원화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분명히 많은 챌린지가 있을 거예요. 감사인도 챌린지 할 거고 감독당도 챌린지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단순히 공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Q&A 같은 걸 아예 띄워가지고 팝업으로 띄워서 우리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 이렇게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보여주고 질문이 하면 질문을 답을 하고 그 다음에 재무 분석가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시장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보험사의 현실은 아직은 좀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적 부풀리기의 그늘. 사실 여기 보신 것좀 아픈 내용이긴 한데 실적이 과도하다, 부풀려졌다라는 말 자체가 보험사 재무제표에 대한 약간 트레이드마크처럼 돼버렸습니다. 이걸 대해서 보험사분들은 외부에서 몰라서 그래. 17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판단은 그렇게 깊게 들어가기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험 산업은 그렇게 지금 뭐 인구가 준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왜 자꾸 숫자가 좋아지는 거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하거든요. 거기 미스매치에 대해서 보험사가 합당하게 설명을 못하면 안 믿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IFRS 17을 기준에 맞게 도입했을 뿐 문제가 없다면서도 기자분이 정말 그럼 영업이 좋아진 거예요? 라고 하면 보험사 제대로 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이게 재무분석가가 우리 시장에서 가장 그래도 전문적인 외부 정보 이용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 분이 공식적으로 보험사 재무제표 실적이 부풀려졌다라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식 분석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건 저는 시그널을 하는 게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의심만 했던 것들이 많은 실제 보험사분을 만나고 분석한 분 입장에서 그럴 것 같다라고 우리나라 시장 환경에서 용감하게 쓴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험사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보험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무저해지 상품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또 이제 네가 하면 나는 더 한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 기사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영업 중심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사람보다 보험료가 높아야 되는데 실제 수많은 할인을 하다 보니까 역전하는 현상까지 발생하는 그리고 이상한 현상까지 나타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의심을 하게 되면 회계가 어려워서 시스템이 그래서 그렇다가 아니라 실제 왜 그런지를 합당하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보험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꾸 중립성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립성이 회계에서 말한 중립성이 실무자분들이 생각하는 중립성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충실한 표현, 요건 중에 하나, 하부 속성의 하나가 중립성이거든요. 근데 이 중립성이라는 거는 무슨 통계적 방법을 객관적으로 써가지고 숫자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도 특정 이해관계자 편의가 돼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유리하지 않게. 보험사 경영자한테, 보험사 실무자한테, 보험사한테 유리한 재무정보는 이미 중립성을 잃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많은 분석을 해가지고 위에 보고할 때 정말 이게 중립적입니다. 외부에 봤을 때 가장 합당합니다. 이렇게 의사결정이 되나요? 그렇게 되게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비대칭적인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산은 모든 기업이 부풀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산에 대해서는 회계가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부채에 대해서는 줄이고 싶어 하죠. 누락되지 않게 완전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야지 중립적인 재무정보가 생산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17에 보면은 17만 보시는데 저는 17 외에도 다른 기준서를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게 17에서 보면 명시적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이 뭐와 일관된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5기준서, 일반적인 수익인식 기준서와 이런 특성 요인을 제외하고는 수익인식 일관되고 그 다음에 부채 측정도 이러한 일반 기준과 일관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17에서 모호하게 나와 있으면
이런 다른 기준서 찾아봐가지고 거기서 생각하는 취지를 반영해서 회계 처리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가의 회수 가능성, 고객한테 서비스나 재화 용역 제공하고 돈을 받을 수 있을 때만 수익 인식할 수 있고 이 기준 적용하는 거예요. 그 대전제가 있고 두 번째로 뭔가 고객한테 받는 돈이 굉장히 변동성이 높으면 추정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표현이 이겁니다. 변동대가 추정시를 제약한다는 표현인데 결국 고객한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화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그 받을 금액을 추후에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불확실성이 해소됐을 때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기준서의 highly probable은 일부러 넣은 겁니다. 왜? 과거에도 그냥 probable만 해도 한 80%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highly probable 하다는 건 정말 받을 가능성이 높아야지 실제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의적으로 이제 환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다음 같은 경우를 고려하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불확실성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에 좀 해당되죠. 그 다음에 기업의 경험 또는 그 경험이 제한된 예측치만 제공된다. 이게 경험 통계가 없는 미래 예측할 때 많이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기준을 제시하면 굉장히 보험사는 보수적으로 가는 게 기준서가 보기엔 중립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립성이랑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험사 입장에서 중립적인 게 아니라 외부 정보 이용자가 봤을 때 중립적이어야 돼요. 그럼 내가 생각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도 외부 정보 이용자 입장은 이게 중립적이구나 그제서야 좀 납득을 할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관기관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갭셉에 대해서 뭔가 이제 관계가 좀 다시 재정립되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이원화라고 해서 감독회계가 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원화 시스템에서 감독회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중립적인 방법으로 평균치를 제시하는 벤치마크를 하거든요. 이런 벤치마크에서 얼마나 보험사가 벗어났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보험사 간 비교 정보 비교 가능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너무 그냥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되면 재량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실한 표현을 위해서 벤치마크 역할로서 감독회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보험사가 나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회사에 맞지 않아요. 이렇게 평균적인 방법론을 쓰면 우리 회사 재무 정보가 왜곡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사실 그냥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밖에서 안 믿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유상증자 같은 거 할 때 증권 신고 보고서를 감독당에 제출해 가지고 실제로 사전 검증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감독당에 1차적으로 스크린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어떤 특정한 전문 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 달리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번 사전 검증을 받고 정말 타당하네 라고 해서 이완화를 한다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믿고 납득할 수 있는 사전적인 장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그 알리안츠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진짜인지는 안 묻지만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내부 모형 쓰기 위해서 트럭 몇 톤짜리 수대가 서류를 제출했고 독일 감독 당국에서 100명 6개월간 검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감독회계와 일반의 관계를 보여드리면 시각적으로 제시했을 때 이렇게 감독회계가 더 이제 평균적인 방법론으로서 역할을 중심을 쫙 잡아주고 여기서 저는 알리안츠처럼 완전히 다르게 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요. 한두 개 정도 할인율이든 위험 조정이든 정말 중요한 이것만큼 내가 핵심적인데 더 정교하게 하고 싶다라는 것을 시장과 소통을 하고 다르게 보여준 다음에 그 차이를 정확하게 공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좀 이상적인 모형은 그 은행의 바젤 3 모형에서 내부 모형을 쓰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다른 모형을 쓸 수 있지만 아까 알린 사례처럼 사전 검증을 받고 하는 거죠. 다만 여기는 이제 감독 당국이 일방적으로 하는데 이건 왜냐하면 감독 기준이니까. 다만 이건 이제 일반 회계와 감독 회계 차이니까 감독 당국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다 들어가서 전체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계의적 가정도 기준서에 남아있지 않지만 모범 기준을 좀 지속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의적 가정에 대한 좀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게
신빙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17 숫자 자체가 굉장히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갭셉이 이원화될 수 있다라고 제도를 오픈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모든 책임은 보험사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너가 감독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너가 입증을 못하고 너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안 그런 평균적인 방법을 따르는 거야. 더 명분이 생겨서 감독당은 더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할 수 없는 보험사는 편하게 따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해외에서도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줄에 이제 the actuary should be familiar with the relevant education note 하면서 뒤에 이 방법 자체가 굉장히 일관되게 가야 된다라고. 이게 하나의 education 노트지만 이게 단순히 뭐 강제성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면서 따르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또 특히 그냥 자율 양식을 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양식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원한 내역과 또 근거 사유, 그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좀 보여줄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예시를, 악사 사례를 좀 참고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발표가 끝나가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해약 환급 준비금 제도도 관련 제도 좀 정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뭐 외부에서 어떻게 재무 정보가 생산되는지 안 보이다 보니까 많은 보험사들이 공격적 개인적 가정을 쓴다 이렇게 막 이제 외부에서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포 시스템에서의 보험 부채와 그다음에 17 시스템 보험 부채 차이를 실질적으로 이제 해약 환급금 준비금이라는 준비금 항목으로 배당을 못하게 해놨거든요. 이게 저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보험사의 사회 유출도 막고 그다음에 뭐 그런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보다 보면 이게 17 시스템을 좀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을 못 믿으니까 일단은 포 시스템을 가가지고 그 차이를 배당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게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 보험 산업이 성숙하길 바라고, 또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인율을 현실화해서 더 낮추려고 해도 이미 배당 여력이 줄어 있는데 할인율을 더 낮춰가지고 보험 부채를 늘리게 되면 배당 이렇게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되면 좀 더 이원화할 니즈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법인세법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보험 산업 유관기관과 좀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17이 제시한 원칙만으로는 보험사 회계 처리가 불가능한 게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어 있다지만 서로 유기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이러한 관계를 고려할 때 각각 담당한 기구들이 내 할 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한 나의 권한은 최선을 다했는데 막상 보험사 전체로 보면 전체 최적화가 아닌 부분 최적화되는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카드사 좀 이원화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IFRS 9이 도입되고 카드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대손 충당금을 측정할 수가 있는 여력이 생겼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와 감독 당국이 제시한 그 숫자, 여기 보면 이제 금감원은 실제로 자체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다르게 딱 나오는 게 시장에 혼선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시다시피 감독 당국 기준에 따르면 실제로 실적이 1년이 지나면서 준 것처럼 보였는데 카드사 카드사 입장에서는 줄었는데 감독 기준을 적용하면 늘어난 현상이 보인 거죠. 시장에서 굉장히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IFRS 9에 따른 충당금 평가액과 감독 규정에 따른 평가액이 일치되는 일원화가 돼버렸거든요. 자,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긍정적으로 비교 가능성이 높아졌고 신뢰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긍정적 성공 사례인데, 제가 보기엔 9이 이걸 원했느냐 생각해 보면 퀘스천 마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보험사도 지금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고 목적적 적합한 정보를 생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소멸 계약에 대한 OCI 회계 처리 관련해서 이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감독
당국이나 아니면 기준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역할이 이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기준에 맞으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보험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해석만 보면은 맞는데 이걸 적용하는데 보험사가 엄청 어렵다는 말이죠. 그럼 이런 해석을 내림에 따라서 이걸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제시하면 유관기관이 좀 더 수용성이 높아질 거라 생각이 들고, 보험업계도 기업 자유 무시하지 마라. 기업 자유를 무시하기 전에 실제로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대로 하는 게 실질적으로 재량, 그 17에서 요구하는 재량에 따른 회계 처리는 아닙니다. 저는 17 원칙 중심 얘기할 때마다 기업 자율 얘기를 하는데 관행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저는 이원화하는 것도 우리의 관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준비가 됐던 전제하에서 이원화하는 거지 준비가 안 됐는데 마음대로 해라. 이거는 뭐 회계가 원하는 원칙 중심의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 중심 시스템 나올 때마다 그리고 해석이 나올 때마다 이런 기업들이 논리를 가져오는데 저는 굉장히 좀 빈약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보험 산업을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 조금은 현재 일원화 시스템에서는 온실 속의 밭초처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 방식 따르고 내가 물 주고 햇볕 주고 다 할게. 근데 정말 비바람을 맞으면서 내가 스스로 개인적 가정이나 회계 정책에 대해서 개발하고 시장의 비판을 받아가면서 수정을 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사실 화목한 가정하에서 아이가 잘 크려면 모든 사회와 부모가 노력해야 되듯이 유관기관이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업계가 지금 저는 가장 크게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너무 서로가 좀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불신이 있다. 감독 당국은 보험사를 믿지 못하고 보험사는 감독 당국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뭐 질의할 때 어디를 해야 돼, 어디다 질의할지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 자체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딸이 제가 사실은 뭐 좀 개인적 우스갯얘기지만 와이프랑 이제 약간 말다툼을 하고 애들이 방에 들어가 있다가 막 말다툼을 했는데 끝나고 났더니 딸이 엄청 무서웠다면서 아빠는 입에서 불을 뿜는 용 같고 막 엄마는 뭐 호랑이 같고 막 편지 쓰더니 그 다음날 저희 집에 이제 가훈이 없었는데 자기가 가훈을 만들었다면서 가져온 게 가화만사성입니다. 보시다시피 옆에 이제 뜻까지 써놨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물론 오타도 있긴 한데 저는 업화만사성처럼 지금은 보험 산업이 제가 생각하기에 포 시스템에 너무 젖어가지고 17로 바뀌었지만 겉만 바뀌었지 내면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근데 정말 초단기 단계고 많이 잘못한 건 혼내야 되겠죠.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내칠 수 없듯이 실질적으로 잘못한 건 잘못된 꾸짖고 그렇지만 이렇게 가야 되라고 계속 믿어주고 그다음에 끌어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보험사도 잘 반응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좀 두서없이 길게 말씀드렸는데 제 바람을 마지막으로 오늘 세미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주제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토론자들을 모시고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자들께서는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좌장이신 회계기준위원회 이수미 상임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상임위원님 토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롭게 회계기준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 오늘 포럼에서 토론의 진행을 맡게 된 이수미입니다. IFRS 17번이 작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기준서인데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토론에 앞서 지금 발표자이신 한승엽 교수님께서 사실은 보험 회계의 현황에 대해서 제도적인 관점에서 운영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그리고 향후 재무정보 유용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이 일반 회계와 보험 회계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일반 회계와 감독 회계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지금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제언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뭐 꼭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포럼은 보험사의 재무정보 유용성 향상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학계, 기업, 감사인 이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되도록 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사회자이신 김재호 실장님에게 폐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임위원님 감사합니다. IFRS 17 도입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보험회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발표자님, 토론자님, 그리고 좌자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셔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카이 포럼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